혹시 달을 한 달에 몇 번이나 보세요?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달에 대한 숙제를 내줄 때 저는 천문학자인데 제일 당황스러운 것이 초생달부터 금음달까지 그걸 보고 그려오라고 하는 숙제 있잖아요. 그거 실제로 천체 사진가들이 도전을 합니다. 그 전부 다 찍기 한 10년 걸립니다. 흐린 날 있죠. 밤에 늦게 자면 또 못 보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숙제예요. 그래서 그런 숙제 제발 내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도시 애들 많이 살기 때문에 정말 달을 이렇게 볼 기회가 없는데요. 생각보다 달이 밝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그 소백산 천문대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제일 처음 만든 국립천문대입니다. 근데 저 사진이 제 모습이고요. 몇 년 전에 그냥 조명 없이 핸드폰으로 달빛 조명을 받아서 찍은 거예요. 한 5, 6초? 놀랍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경험 아마 하신 기억을 끄집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어딘가 여행을 가서 인공적인 불빛이 없는 곳에서 보면 달빛이 참 이렇게 밝구나. 달빛이 굉장히 밝습니다. 그래서 이 달이라는 것이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천체죠. 누구나 알고 있듯이. 그런데 늘 우리는 달을 보고 사는 것 같고, 하지만 곰곰이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저도 정말 달을 이렇게 제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쳐다본 게 언제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밝은 달은 저런 기회가 되었을 때만 또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달을 한번 보시면 놀랍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우리가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는 제일 가까이에 있는 달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많이 모르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죠? 어떤 사람 생각이 나십니까? 닐 암스트롱. 저 사진은 아폴로 11호가 50년 전에 1969년 7월 20일 날 이제 달에 처음 사람을 태우고 내렸죠. 그래서 닐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우주인이 처음으로 이제 달에 발자국을 찍었죠. 최초로 달에 간 인간이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저 사진을 보시면 발이 땅에 닿았습니까? 안 닿았습니까? 암스트롱이 처음으로 달에 간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누가 사진을 찍어줬을까요? 저 사진을 도대체 누가? 먼저 암스트롱이 내려가지고 카메라 세팅하고 들어가서 연출했을까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에베레스트 산에 등정을 해서 성공을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국기 갖다 놓고 자기네들을 서포트해줬던 그런 사진들을 찍는 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아폴로 계획을 통해서 달에 갔는데 내리는 역사적인 장면을 사진을 찍어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제일 처음 내린 사람이 내리면 이미 내려버린 거잖아요. 내리기 전에 찍어야죠. 그게 어떡합니까?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상상력을 발휘. 물론 달에 누군가 달 사람이 살고 있었으면 너무 좋았겠죠. 어떻게 된 거냐면요. 아폴로 11호를 비롯한 아폴로 우주 탐사선은 궤도선과 착륙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궤도선과 착륙선이 같이 가서요. 궤도선이라는 건 말 그대로 달 궤도를 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사령선이라고도 부르고요. 그게 돌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착륙선은 거기서 분리가 되어서 이제 내립니다. 그래서 달까지 가는 아폴로 우주선은 달까지 3일이 걸립니다. 3일이 걸리고 내려서 궤도선은 돌고 있고요. 착륙선이 내려서 얘가 거기서 한 22시간 동안 활동을 하고 다시 올라와서 돌고 있는 궤도선과 만나서 지구로 귀환을 합니다. 3일도 걸리겠죠. 그래서 일주일짜리 여행입니다. 3명이 타고 갑니다. 한 명은 궤도선 선장으로 궤도선을 돌고 있고 두 사람이 내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은 아폴로 11호의 착륙선이고요. 그 착륙선 속에서 닐 암스트롱이 나오는 장면이고, 저 속에는 한 사람이 더 들어가 있겠죠. 궤도선은 돌면서 한 사람이 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재밌게도 3명이 가지만 정작 달 표면을 밟아오는 사람은 2명에 불과하고, 1명은 가서 쳐다만 보다 오는 거죠. 그리고 저기서도 누군가 먼저 내려야 되니까, 그러면 저 속에 있는 두 번째 달에 내린 사람 이름도 기억하세요?
한 분 정도 계시지 않을까요? 그러면 궤도선을 타고 있던 궤도선 선장은 누굴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1등만 기억하는 뭐 그런 세상. 일단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요. 이렇게 지금 궤도선과 착륙선인데 착륙선이 내렸잖아요. 그러면 사진을 당연히 찍어야 되겠죠. 궤도선 바깥에 이 다리 있는 쪽에 비디오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를 연다는 얘기는 상황이 바뀌는 거잖아요. 일종의 스위치 역할을 해서 자동으로 비디오 카메라가 돌아갑니다. 궁리를 했겠죠, 당연히.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아폴로 11호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 이렇게 3명이 가는데 달까지 3일 가고 22시간 있고 3일 동안 돌아온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짧은 여행입니다. 일주일, 그래서 굉장히 작아서 그 3사람의 몸에 맞는 의자를, 아주 편안한 의자를 만들어줍니다. 그걸 타고 가는데 너무 작은 우주선이다 보니까 없는 게 많아요. 식당 없어요. 그 다음에 화장실 없어요. 근데 일주일 정도는 뭐 그냥 굶고 화장실 안 가고 버틸 수 있으시죠, 모두들? 그 정도 단식은 뭐. 그래서 뭐 튜브 같은 거에다가 또 물 넣고 이렇게 해서 하니까 전자레인지 같은 데 데우고, 화장실이 없으면 그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저귀를 차고 갑니다. 그래서 그런 기저귀, 그 다음에 그 속에 입었던 옷들,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 이런 것들이 그 후에 산업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주 개발을 통해서 나타났던 그런 게 산업화된 거, 일회용 기저귀 이런 거 다 그렇게 산업화된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가는 것인데 3사람인데 나머지 2사람이 누굴까? 가운데에 계신 분이 궤도선 선장 마이클 콜린스입니다. 닐 암스트롱 아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시기에 버즈 올든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2번째로 내린 사람입니다. 누구를 가운데 세우죠, 사진 찍을 때? 제일 중요한 사람. 그럼 마이클 콜린스가 제일 중요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 사람은 정작 달 표면에 못 내린 사람이에요. 3사람이 있지만 궤도선 선장을 고를 때 우주 비행 경력이 제일 뛰어난 사람, 우주 비행사 성적이 제일 뛰어난 사람, 리더십이 제일 좋은 사람, 인간성이 제일 좋은 사람, 모든 것을 제일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은 너무 억울하겠죠. 근데 왜 그렇게,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먼저 땅에 내리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객관적인 그런 걸 통해서 제일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궤도선 선장으로 임명을 할까요? 사람이 관련된 거잖아요.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살아서 돌아오는 겁니다. 생명이 유지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에 대처할 수 있고 한 노련한 사람을 하는 겁니다. 마이클 콜린스는요, 이게 이제 미국의 프로젝트니까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런 우주 비행사 뭐 하면 1, 2위를 다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버즈 올드린, 아마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이에요. 2번째 나가는 이 사람은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우주 비행사 1, 2위를 다투는 사람입니다. 어느 애니메이션 영화의 캐릭터로 나옵니다. 그죠? 뭐죠? 토이스토리의 버즈라는 캐릭터가 이 사람을 바탕으로 캐릭터를 만든 거예요. 더 말 안 하겠습니다. 얼마나 미국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렇게 놓고 보니까 닐 암스트롱이 너무 제일 초라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그 팀으로 하는 우주 개발이라든가 하는 것은 우리는 첫사람만을 기억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렇게 팀으로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아폴로 11호가 1969년 7월 20일 날 달에 내리면서 인류는 처음으로 달에 이제 착륙을 했죠. 그리고 나서 저는 그때 유치원생이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닐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선생님들한테 너희가 크면 수학여행을 달로 갈 거야.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아폴로 11호가 간 다음에 아폴로 17호까지 가고 1972년 12월 달입니다. 1972년 12월, 까마득한 옛날이잖아요. 그 이후에 아무도 달에 간 사람이 없습니다. 18명이 갔습니다. 6번 성공을 했어요. 그중에 6명은 궤도를 돌았습니다. 12명이 땅에 내렸겠죠. 그 6명을 이렇게 말하면 좀 어폐가 있지만 1등부터 6등까지는 궤도선을 탔겠죠. 선장으로서. 12명이 그랬는데 지금 닐 암스트롱도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요. 몇 분 안 살아 계세요. 그리고 전부 고령이시겠죠. 조만간 이분들이 돌아가신다고 해도 놀랄 것은 없어요. 나이가 드시고.
그러면 지구상에 달에 갔다 온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되는 일이 당장 내일이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달에 안 간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조작설. 근데 사실은 조작설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조작하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진이 이제 유명한데 조작설 중에 하나가 미국의 국기가 성조기잖아요. 성조기가 펄럭인다. 달에는 공기가 없는 것 같아요. 공기가 없으면 바람도 없죠. 그런데 어떻게 펄럭이느냐, 이게 하나였고요. 또 한 가지는 공기가 없으니까 태양이 이렇게 떠 있어도 태양 주위만 이렇게 반짝이지, 이게 태양빛 때문에 지구가 하늘이 파랗게 보이고 이런 현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태양만 빛나고 태양에서 옆에 있는 거나 좀 떨어진 곳에는 별들이 막 박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진 찍었는데 왜 별이 없냐? 그러니까 조작한 거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림자가 저게 길쭉한데 저거 조명 쏜 거다. 이런 거거든요. 하나씩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 긴 그림자. 달에는 공기가 없다 그랬잖아요. 낮이 되면 영상 150도, 200도까지 올라갑니다. 밤이 되면 영하 150도, 200도까지 떨어집니다. 아무리 우주복을 입고 있다 하더라도 견디기 힘들겠죠. 그래서 달에 갈 때는 달의 낮과 밤이 바뀌는 새벽이나 초저녁에만 갑니다. 그래서 아까 22시간이라고 했잖아요. 그 이상 되면 너무 더워지거나 추워지기 때문에 돌아와야 됩니다. 초저녁이나 새벽녘의 그림자는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길 수밖에 없죠. 해가 동쪽이나 서쪽에 있으니까. 만약에 아주 땡그란 그림자를 보시면 그게 조작된 사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한 가지, 별이 없다. 지금 디지털 카메라나 핸드폰을 찍으면 별이 막 나옵니다. 1969년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달에는 이게 이제 반사가 막 잘 되고 공기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그 반사가 잘 되고 콘트라스트가 강하기 때문에 그 카메라 여기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조리개라 그러죠. 그 최대한으로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60분의 1초 정도 노출을 주고요. 안 그러면 이게 세츄레이션 된다 그러죠. 하얘져 버립니다. 그렇게 하는 데다가 필름의 예때는 필름 카메라를 썼어요. 필름이라고 하는 것의 감도가 지금 핸드폰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1969년입니다. 저도 이제 어린 시절에 아마추어 천문을 해서 밤새도록 사진을 찍고 그랬는데 밤새도록 해봤자 2장, 3장을 찍었어요. 몇 시간씩 노출을 줘야지 별이 간신히 찍힙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조기가 펄럭인다. 사진을 멋있게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걸 가져가서 이렇게 박은 다음에 얘를 이제 펼치는 거죠. 펼쳐졌는데 마음대로 잘 안 꽂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만졌는데 만진 자국이 바람이 안 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남아있겠죠. 멋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간단한 상식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조작설에 대해서 금방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달에 대한 몇 가지 우리가 잘 모르는 이야기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지구조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지구조. 그리고 영어로는 뭐 얼스가 지구잖아요. 얼스 샤인. 그러면 지구조인데 초생달 같은 거 보시면 달 말고도 그 옆에 이렇게 뭐가 보이는 거 기억나세요? 반달쯤 되면 반달만 보이고 보름달은 다르는데 초생달이나 금음달을 보시면 옆에 이렇게 달 모양이 그대로 보이는 게 그게 지구조인데요. 태양에 반사가 되니까 달이 반사되는 부분만 보이기 때문에 초생달이나 반달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머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건 태양빛을 반사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달빛이 반사해서 지구로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지구도 빛을 반사하잖아요. 그럼 지구빛이 반사가 되어 가서 달에서 다시 반사가 되겠죠. 그래서 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옆에 보이는 것은 그게 약해지겠죠. 왔다 갔다 하니까 지구의 반사도를 가늠할 수 있는 게 됩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저 지구조를 보면 되게 예쁜데 천문학자 저걸 보고 지구라고 하는 행성이 반사도가 얼마냐 이런 걸 측정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거 되게 아름다워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런 의문 안 가져보셨어요? 보름달이 떠오를 때 엄청 크게 보이는데 머리 위에 올라가면 작게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재보면 똑같아요. 달이 막 하루에도 커졌다 작았다 막 그럴까요, 자기가?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겁니다. 착시현상. 이 착시현상이라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자연에 적응해 나가는 진화 과정에서 우리의 본능으로 각인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거 뻔히 압니다. 우리는 하도 봐가지고 학습되어서 가운데 있는 동그라미의 크기가 똑같다는 걸 다 압니다. 알고 있지만 보이는 건
저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막 훈련을 해도 자꾸 저렇게 보여요. 그런 게 착시 현상인데요. 뭐 마찬가지로 지금 기찻길 같은 거 보면 지금 기찻길에는 저 막대가 크기가 똑같은 건데 가까이 있는 거는 되게 그냥 멀리 있는 거 비교해보면 크기가 달라 보입니다. 이런 걸 폰조 착시 현상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겁니다. 달을 볼 때, 떠오르는 달을 보면 되게 크게 보여요. 근데 왜 그러냐면 옆에 건물이 있거나 산이 있는데 우리는 이미 달은 멀리 있는 천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원래는 큰데 멀리서 작다, 이런 걸 우리 뇌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건물이나 이런 게 같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얘는 원래 큰 건데 작아 보여. 그러니까 크게 보려고 하는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거죠. 근데 머리 위에 떠 있으면 옆에 비교할 게 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땡그랗게 작게 보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착시 현상이고요. 그래서 그 떠오를 때 크게 보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고, 그거 할 때 손가락이나 자로 이렇게 재보고 또 재보면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어떤 분들 진짜로 저한테 와서 달이 막 변한다고, 뭐 엄청 큰 달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럽니다. 정월 대보름과 추석을 우리는 굉장히 풍성한 보름달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정월 대보름달하고 추석달하고 언제 달이 더 클까요? 달이 지구를 한 달에 한 번씩 돌잖아요. 그런 걸 이제 달이 공전한다 그러는데, 이 달이 완전히 완벽한 원으로 돌지 않습니다. 지구를 가운데 두고 타원 궤도를 도는데요. 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를 두고 달이 가까울 때가 있고 멀 때가 있겠죠. 제일 가까울 때를 근지점, 제일 멀 때를 원지점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러면 달의 크기가 똑같으니까 원래 크기는 가까우면 커 보입니까? 작아 보입니까? 커 보이죠. 멀어지면 작아 보이죠. 그렇다면 달이라는 것이 마침 정월 대보름 날인데 근지점에 왔다. 그럼 대박이죠. 그런데 정월 대보름인데 원지점에 갔다. 조그맣게 보이겠죠? 근데도 크다고 막 우깁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그날은 풍성한 날이기 때문에 달도 마땅히 커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월 대보름 달이든 추석 달이든 또는 뭐 5월 달에 어느 달이든 보름 달이든 간에 근지점에 오면 커 보이는 거죠. 근데 가끔 슈퍼문이란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근지점에 와야 제일 커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근지점도 조금씩 변합니다. 왜냐하면 지구는 또 태양 주위를 향해서 움직여 가잖아요. 달이 한 바퀴 돌고 왔는데 우리는 저만 가 있는 거예요. 또 따라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거리가 조금씩 달라지겠죠. 그래서 더군다나 지난 몇 년 동안 가장 큰 게 보이는 달을 우리가 슈퍼문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실제로 근지점과 원지점 있을 때 저 정도 차이가 보여요. 꽤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밝기로 나고. 근데 물론 우리는 저걸 비교해서 두 개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지하기는 쉽지 않죠. 하지만 이제 슈퍼문이 왔다든가 올해 제일 작은 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듣고 보면 또 그렇게 보여요. 마음이 간사해가지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을 알고 달을 보면 훨씬 더 달을 보는 재미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방향을 바꿔서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누구 그림이죠? 네, 반고흐 그림은 그냥 척 보면 다 알잖아요. 네덜란드의 화가 반고흐인데요. 그러면 저 속에 있는 어떤 천체의 정체는 뭘까요? 달일까요? 해일까요? 해? 달? 그러면 뜨는 걸까요? 지는 걸까요? 지는 것. 지금 4가지 사지선다가 됩니다. 월출, 월몰, 일출, 일몰. 4개죠. 4가지 중에 하나겠죠. 저거를 보고 있던 천문학자가 미국의 텍사스에 있는 올슨이라고 하는 천문학자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뭘까? 찾아보니까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를 밝혀내기로 했어요. 제일 먼저 그 천문학자가 한 일이 뭘까요? 찾아가기로 했어요, 저 장소를. 반고흐는 다행히도 네덜란드와 프랑스의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살았고 그 흔적이 다 이렇게 있어서 뭐 여기에는 몇 달 살고 몇 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그림을 그렸을 당시에 살았던 곳으로 팀을 꾸려서 갔습니다. 산의 모양을 보시면 굉장히 특이한 지점이 있잖아요. 남아 있었을까요? 찾아갔더니 어떠세요? 어떤 이야기냐면 일단 반고흐라는 사람이 그림을 보고 굉장히 사실적으로 스케치를 했다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저 상태에서 저걸 찾았어요. 그 지점에서 저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이 천문학자가 한 행동은 또 무엇일까요?
GPS를 켰습니다. 경도와 위도를 측정했어요. 위치? 왜 그랬을까요? 지구상에서 지금 우리는 여기 있는데 프랑스랑 여기서 동시에 하늘을 쳐다보면 보는 위치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같은 하늘이라도 이 위치들이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저게 어떤 천체인지를 알려 그러면 어떤 장소에서 특정하게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위치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 위치를 파악해서 이제 그 조금 전에 보셨던 천체의 이제 뭐라 그럴까요? 정체를 밝히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위치까지 측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해야 될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뜨는 건지 지는지는 판명이 났겠죠. 이게 동쪽인지 서쪽인지 하면 일단 이지선다로 줄었습니다. 달이냐, 이제 그 해냐. 별자리 프로그램을 돌렸는데요. 이런 거죠.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떤 하늘이 보인다 하는 것은 어느 지점에서 굉장히 명확하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500년 전에 일식도 다시 복원할 수가 있고요. 355년 후에 바로 이곳에서 태양이 어느 위치에서 오를까 이런 것도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 고흐가 살았던 그 시기 동안에 해와 달이 뜨고 지는 것을 다 프로그램을 돌렸겠죠. 그래서 저기에 딱 맞추는 그때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럼 몇 월 며칠 몇 시에 딱 걸리게 하는 그걸 찾아보면 되겠잖아요. 그렇게 찾아서 이것의 정체를 밝혀냈습니다. 다행히 반 고흐가 한 지역에서 몇 년 동안 사라져서 몇 년만 돌리면 되고 동쪽인지 서쪽인지 알았으니까 그것만 돌리면 되겠죠. 해와 달 2번 돌려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냈습니다. 찾아낸 결론은 1889년 7월 13일 저녁 9시 8분 그리고 월출. 그래서 그 이후에 이 그림의 제목은 월출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천문학자는 그러고 나서 이게 먼저는 아니고요. 다른 그림을 먼저 봤는데 반 고흐의 그림을 보니까 천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천체들을 해보니까 막 그린 게 아니고 어떤 거는 양자리, 어떤 건 염소자리 이렇게 굉장히 정확하게 그려서 그런 그림들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려졌는지를 파악하는 그런 작업을 이분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미를 들여서 사진 속의 천체, 영화 속의 천체, 타이타닉호에 나오는 그 별들이 그 시간에 그렇게 없다는 걸 알려서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너무 바빠져서 더 이상 하늘의 별을 쳐다보지 못하고 그림 속의 별만 쳐다보는 천문학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달 이야기를 몇 가지 했는데요. 지금 같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흔히 보는 달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한 번쯤 달을 이렇게 여유 있게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